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즈마남님 어서 오십시오. 건블루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정말 무더운 날이었죠.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밖에서 그냥 땀이 질질질질 흐를 정도로 굉장히 좀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크게 덥다고 안 하는데 정말 오늘은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시원한 방에서 이렇게 선풍기 틀어놓으시거나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왕댐머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아직 뭐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못 오셨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후덥지근했죠. 비도 오락가락하고 습도가 높으니까 습기가 이게 많고 습도가 높으니까 정말 더 후덥지근하더라고요. 무슨 저기 열대우림 같은 날씨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염산맛 초코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뵙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가 이제 좀 국내에서의 어떤 에어소프트건 취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얘기를 좀 나누고 또 국내에서의 어떤 그 에어소프트건과 관련된 모의총폭 규제, 그 에어소프트 비비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규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좋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도 좀 많이 나눴었고요. 특히 저한테 이제 메일을 좀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메일을 좀 몇몇 분들이 메일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떠냐, 저런 경우는 어떠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금요일날 제가 해외 구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드렸죠. 해외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중에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말씀도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저한테 또 메일로도 또 이런 거 저런 것도 질문 주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날 시간에 좀 연장선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 취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봤을 때는 90년대 중반, 초중반 때 시장과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비교를 할 때, 사실, 이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를 갖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결코 줄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더 철저하게 밑으로 음성화돼 있긴 하죠. 근데 결코 그 숫자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타나질 않을 뿐이지. 워낙 시국이니만큼 뭐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조그만 콜트, 그때는 이제 은장 콜트였죠. 2호 구경 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막 귀엽다고 막 하셨는데 오늘은 콜트 2호 구경, 요거는 블랙 타입이에요. 국내에서 파는 아카데미에서 나온 콜트 2호 구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오늘 좀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무려 2002년도에 만든 동산 모형에서 나온 브로닝 베이비, 즉 브로닝 M1908이 되겠죠. M1908 뭐 더 정확하게 뭐 브로닝 아니면은 브로닝 1906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903 포켓 모델, 햄머리스 모델, 혹은 브로닝 1908 베스트 포켓 모델. 아시네. 염산맛 초코님이 아시는구나. 딱 사면은 박스 공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과대 포장이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정말 딱 맞춤 포장. 그래서 총을 사면은 전용 플라스틱 홀스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멋져요. 홀스터도 상당히 고급져 보여요. 마치 가죽처럼 생긴 블랙 타입 홀스터를 주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뽑아서 보면은 이쪽 왼쪽 각인은 상당히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왼쪽 각인은. 근데 오른쪽 가격이 좀 눈물이에요. 동산 모형, 뭐 동산 모델 브로우닝 캘리버 2호라고 써 있어요. 동산 모형이 모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근데 상당히 리얼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카데미 콜트 2호 구경이랑 거의 동일한데, 어차피 설계자가 동일하니까요. 거의 동일한데, 중요한 건 얘는 이렇게 탄피 배출구가 열려요. 탄피 배출구가 열려요.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빵. 탄창도 리얼 타입 탄창 들어가고요. 굉장히 예쁘죠. 콜트 2호는, 아카데미 콜트 2호는 탄피 배출구가 이렇게 그냥 아예 일체화 성형돼 있어가지고 조금 리얼함은 이 베이비 브로닝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2호 구경 ACP를 사용하는 정말 귀염둥이 호신용 권총들이에요. 이게 실제 1대1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베이비 브로우닝 같은 경우는 브로우닝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브로우닝 권총을 굉장히 애용하는 국가가 있죠. 벨기에 못지않게 브로우닝 권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지금 베이비 브로우닝이 정가가, 잠깐만요, 가격이 어디 나와 있더라. 정가가 이게 2002년도 기준으로 5,000원으로 써 있네요. 2002년도 기준으로 5,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브로우닝 자동권총 애용하는 국가가 딱 있죠.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 친구들이, 이 북한 꼬꼬마 친구들이 브로우닝 권총을 애용을 하죠. 그래서 브로우닝 M1900을 64식 권총이라고 일컬어가지고 그냥 무대포 카피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우닝, 이 베이비 브로우닝 베이비 브로우닝 아니죠. 오늘 또 3탄이 뭐였냐면은 1910 브로우닝. 원래 이 녀석을 오늘 주역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미려하고 예쁘죠. 브로우닝 M1910, 일명 1000만 명을 죽인 권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북한에서 1900은 64식 권총, 이 녀석은 70식 권총 해가지고 북한에서 또 70식 권총 해가지고 또 무대포로 카피 생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외에도 브로우닝 1935 하이파워도 북한 애들이 뭐 다수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CZ75 같은 게 백두산 권총으로 해가지고 CZ75도 뭐 사용을 했고요. 아주 그냥 북한 애들이 많이, 의외로 총덕후들이에요. 보면 우리 정일이 형님이 좀 총덕후 기질이 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집에 총기가 몇 정 있는지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총은 별로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브로우닝, 동산에서 나온 브로우닝, 베이비 브로우닝 2호 ACP를 사용하는 브로우닝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또 이거는 무려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왔어요. 1910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왔는데, 브로우닝 M1910이라고 그래가지고 존 모세스 브라우닝이 설계를 해서 이 퍼블릭 내셔널사에서 FN사에서 생산을 해서 순식간에 굉장히 호신용, 혹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중형 권총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가 380 ACP 탄을 썼기 때문에 9mm 탄이에요. 9mm 탄. 얘는 9mm 쇼트 탄이라고 그러죠. 9mm에 우리가 9mm 파라볼럼 탄 그러면은 탄두 지름이 9mm에 직경이 아니라 탄두 지름이 9mm에 이 저기 길이가
2일이죠. 9mm의 2일탄인데 이 9mm 쇼트탄 같은 경우는 2일이 아니라 9mm의 17탄이에요. 그래서 380 HP 혹은 9mm 쇼트탄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 탄을 쓰거나 1910 아니면은 32 HP 7.62mm 7.65mm인가요? 그 탄을 쓰죠. 7.65mm 32 HP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7.65에 17mm죠. 예, 32 HP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380 구경을 사용을 하거나 탄수는 380 구경이 1910이 380 구경이 6발 그리고 7발이 32구경 7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순식간에 붙잡고 이거 말고도 사실 은장 모델도 있어요. 이렇게 은장 모델도 있는데 은장 모델은 뭐 디자인이 똑같아서 그냥 이 블랙 모델로만 얘 같은 경우는 2000년 7월 1월인가요? 2000년 7월 생산식이네요. 15년 전에 나온 거네요. 딱. 그런데도 꿀리지 않고 좋아요. 소리도 아주 그냥 둔탁하고 1910을 제가 1000만 죽인 권총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10이 사라예보 사건이죠. 사라예보 사건 때 1910이 이 녀석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암살하는데 사용이 돼가지고 직접적인 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에 불을 지핀 장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일명 이 녀석은 1000만 명을 죽인 권총이라는 어떻게 보면 악명 아닌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10까지 나왔으면은 사실 존 브로닝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상업화에 성공시킨 최초의 자동권총이라고 일컬어지는 M1900을 좀 모델화 시켜주는 좀 메이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이커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브로닝 M19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는 역사적인 의미가 남다른 권총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안중근 장군님이 사용하셨던 권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퀄러티라도 좋으니까 좀 브로닝 M1900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1900도 있고 베이비 브로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너무 좋아요. 물론 브로닝 1910은 일본에서도 뭐 몇몇 메이커에서 제품화 시키긴 했어요. 국내에서 좀 거의 찾아보긴 힘들지만 또 이제 사실 마루시 모델건이 가장 프로포션은 제일 정확하고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1910이 모양이 상당히 예쁘잖아요. 초창기 자동권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블로우백 방식의 안전장치도 상당히 화려해요. 보면은 탄창 빼면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탄창 빼면은 얘는 발사가 안 돼요. 얘도 탄창을 빼서 얘는 물론 에어코킹이란 뭐 그런 거 없는데 탄창 매거진 세이프티라 그래서 탄창 빼면은 장전이 안 되는 매거진 세이프티가 있고 우리 콜트에서 익숙한 이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요.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가지고 그립 세이프티를 눌러야 방아쇠가 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3중 안전장치예요. 그때 당시로 굉장히 안전성도 뛰어난 권총이고 성능도 380 ACP면은 이런 조그만 259경이나 뭐 259경이나 뭐 이런 거 329경 권총들에 비하면 굉장히 고위력 권총이었죠.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9mm 쇼트탄을 쓰니까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위력적인 권총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또 팔려 나갑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브로닝 하이파워가 맞습니다. 브로닝 지금 건블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브로닝 하이파워 같은 경우가 매거진 세이프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권총 중에 하나죠.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렸던 P38 혹은 USP 컴팩트, KSC의 USP 컴팩트 같은 경우도 매거진 세이프티가 걸려 있어요. 이게 은근히 탄창 뺀 상태에서 오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나는 오발 사고의 부류 중에 하나가 탄창 뺀 상태에서 전혀 의식 안 하고 약실에 있는지를 모르고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겼다가 오발이 돼가지고 발사가 돼가지고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매거진 세이프티가 매거진을 빼면은 탄창을 빼면은 약실에 있더라도 안전장치 걸린 것처럼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매거진 세이프티도 어느 정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뭐 안전장치가 아무리 뭐 뛰어나다고 해도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방아쇠 당기는 거는 발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약실 안에 탄이 있으면. 근데 매거진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탄창 빼면은 탄이 안 나가, 아예 방아쇠가 작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뛰어난 어떤 안전 보장이 되는 셈이겠죠. 얘네들을 그리고 제 지금 앞에 있는 콜트 4590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다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되죠. 누굴까요? 그 양반이 바로 여러분들 뭐 총기계에는 거의 뭐 예수님과 동격인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존 브라우닝이라는 분이세요. 예, 존 브라우닝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 사람으로 예, 존 브라우닝 박사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그냥 존 브라우닝 존 브라우닝 존 모세스 브라우닝 해가지고 외국 놈들은 아주 극존칭으로 불러요. 이 총덕후들은 이 존 브라우닝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의 기독교인이 예수님 입에 올리듯이 올려요. 신성한 마음으로. 존 모세스 브라우닝인데 플레임이 이 막 그 모세 우리 그 모세가 저기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유대인 민족들 애굽에 학대받던 유대 민족들을 이끌고 엑소더스라 그러죠. 출애굽 탈출해 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가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총덕후들은 이 존 브라우닝을 이제 모세님 이 총기계의 모세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 야구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존 브라우닝 하면은 뭐 입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입이 모자랄 정도로 뭐 떠들어도 부족한 분이죠. 사실상 그 현대 자동화기에 쓰이는 기술은 대부분은 존 브라우닝 선생, 존 브라우닝 님, 이 브라우닝 아저씨의 머릿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설계해서 만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거의 뭐 총기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스포츠 산탄총, 스포츠 엽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레밍턴사의 초창기에는 이 양반이 처음에는 레밍턴사랑 계약해서 레밍턴사의 그 레버 액션 라이플이라든지 뭐 몇 가지 라이플들을 그 개발을 해요. 그래요. 그게 지금도 팔리잖아요. 그래서 1897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레밍턴사의 레버 액션 라이플들, 펌프 액션 샷건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만들어서 파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일반적인 스포츠 라이플들도 많이, 민간용 라이플들도 많이 개발해가지고 많이 히트를 쳤었고요. 그리고 뭐 기관총만 해도 장난 아니죠. 뭐 기관총만 해도 뭐 여러 종류의 기관총이 있죠. 캐리버 30이라고 일컬어진 1919 그 이름 1917인가요? 1917도 있고 또 바 소총이라고 하는 브라우닝 자동 소총 1918.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그 콜트사에서 만들었던 M1895라고 초창기 기관총이 있어요. 예, 반자동 어떻게 보면 산탄총은
최초의 반자동 산탄총은 이 저기 브라우닝이 설계가 레밍턴에서 나왔어요. M11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5연발 반자동. 지금도 엽총 5연발 엽총 브라우닝 엽총 하면은 최고급으로 따집니다. 오토9이죠. 예. 그리고 그 기관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9 캐리버 30 그리고 그 퍼싱 장군이 그 브라우닝 1917 보고 나서 야 너 캐리버 50 대형탄으로도 12.72mm죠 76인가요 뭐 캐리버 50탄 쓰는 기관총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M2 중기관총을 만들어버리죠. 그래가지고 100년 이상 현역으로 지금도 당당히 대체할 거 없이 딱히 대체할 필요 없이 당당히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M2 기관총 노인학대라 일컬어지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데 M4 기관포도 이 양반이 만들어요. 37mm 기관포도 이 양반이 만들어가지고 초창기 탱크에도 많이 달고 했던 저 경장갑차나 뭐 이쪽에도 많이 달았던 37mm 기관포까지도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 뭐 산탄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산탄총은 뭐 오토9 같은 경우 레밍턴 M11 같은 경우 뭐 세계 최초의 5연발 자동 샷건 해가지고는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M1100 시리즈가 고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도탄됐습니다. 예, 주로 월드 오브 탱크에서 도탄됐습니다 주력으로 외쳐줬던 37mm 기관포입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 잘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저도 뭐 인터넷이나 책을 주로 많이 봅니다. 책을 많이 보고 해외 사이트 뭐 유저들 사이트들도 좀 많이 들락달락하고 하니까요.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 지식이에요. 깊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뭐 별로 지식 여러분들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뭐 그 라이플 종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플 종류 레버 액션 라이플들이 가장 유명하죠. 1885 뭐 단발총의 1885 시리즈는 아직도 또 생산하니까요. 그리고 뭐 1886 시리즈, 1895 시리즈 염사마 초코님한테 들켰네. 이거 월드 오브 탱크에 요즘에 저 자주포 지금 10티어 자주포 살려고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경험치를. 그 근처에만 터져도 그냥 조그만 애들은 그냥 한 큐에 지근탄만 터져도 잡는다는 10티어 자주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전차는 헤비 탱크는 그냥 275 9티어에서 그냥 포기했고 그 이상은 포기했고 자주포로 끝장을 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탱크 특집은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자동권총 종류가 여러 종류가 또 있죠. 대부분 다 히트 쳤어요. 그래서 그 콜트 1900도 있지만 안중근 장군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셨을 때 사용했던 퍼블릭 내셔널의 브로닝 M1900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권총이에요. 실총이든 뭐 장난감총이든 하다못해 작동이 안 되는 레진으로 뜬 시뮬레이션 때 쓰는 연습용 권총처럼 레진으로 뜬 권총이든 아무튼 1900은 제가 필생의 소원이에요. 좀 갖는 게. 한국에는 브로닝 1900이 없어요. 아니요. 6혈포는 아니고요. 그 6혈포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보통 리볼버 6연발 리볼버 사용을 하죠. 뭐 스미스에슨 초창기 1900, 1901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제나 웨블리 스코트 영국제 리볼버나 모신나강 리볼버 이런 것들 그때 당시 1900년대 초에면 그런 리볼버를 쓰긴 했는데 그 우덕순 열사가 리볼버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안중근 장군님은 1900을 쓰셨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실지 1900이요. 제가 잠깐 찾아서 M1900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핸드폰이라 사진이 크질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열이 밑에 있어요. 밑에가 총열이고 위에가 리턴 스프링이 다 들어가요. 조금 독특하죠. 브로우닝이 설계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70만 정 이상 팔렸기 때문에 자동 권총으로는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권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볼차르트가 1898년도에 볼차르트 최초의 상자형 탄창을 그러니까 박스형 매거진을 사용하는 최초의 볼차르트 자동 권총은 나왔어요. 근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권총은 아니죠. 그거는 뭐 기껏해야 뭐 몇천 자루 수준인데 얘 같은 경우가 1900년도 이제 1898년도에 개발이 돼서 1900년도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근데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당시 기준으로 70만 정이 팔렸으니까 10년 만에 70만 정 가까이가 팔렸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그 와중에 안중근 장군님도 이걸 사용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이 너무 갖고 싶고 좀 어떻게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M1900을 가지고 모델건 M1900 마루신 모델건 1910을 갖고 1910으로 1910이 아니라 1900으로 거의 풀 스크래치 빌딩 거의 자작을 해서 만든 분이 계세요. 이걸 가지고 이놈으로 일본에는 야,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이 녀석은 일본에서는 절대로 제품화가 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유력한 게 WE 테크 웨이왕 아저씨가 좀 WE에서 좀 이거를 제품화를 좀 시켜줬으면은 뭐 발암물질이라도 좋고 뭐 한 번 쏘고 뽀개져도 좋으니까 좀 이거라도 하나 좀 제품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진짜 이거를 한 100자루 사가지고 한 100자루 정도 사서 막 그 각인을 안중근 각인 있죠. 안중근 장군 각인 경천 위지 뭐 이런 거 안중근 장군님의 명언 한자를 딱 새기고 손도장 딱 해가지고 안중근 버전으로 저는 딱 만들어 놓고 싶어요. 이 녀석을 정말 뭐 어떤 경제적 가치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뜻깊은 총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각고의 노력으로 찾아봤어요. 이 녀석이 브로우닝 M1900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똑같은 형태의 실총이 있긴 있어요. 박물관에. 뭐냐? 무장공비가 사용했다가 노획된 북한식의 64식 권총이 있어요. 북한 애들 한글 각인돼 있는 모양은 얘랑 동일해요. 성능도 동일해요. 근데 그 북한에서 그냥 묻지마 카피로 만든 총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뭐 박물관 관계자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전쟁 박물관 관계자나 안중근 장군 기념관이 남산에 있어요. 전에도 제가 방송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안중근 장군님 기념관 관계자나 전쟁 박물관 관계자가 미국에 알아보면은 1900 깨끗한 1900 중고로도 많이 거래가 돼요. 한 500불 600불 수준이면 거래가 돼요. 그거 한 두세 자루 구입을 해가지고 경찰청에 해가지고 격발 불가 상태로 어차피 전쟁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전시를 하는 거니까 뭐 전쟁 박물관이나 기념관에다가 격발 불가 상태로 내부를 용접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 돈 500불 600불이에요 한 자루에. 이거를 못 구하겠어요. 실탄 사격장, 국내 실탄 사격장은 정말 구하기 힘든 권총들 척척 사가지고 경찰청에 허가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저기를 하는데 그런 국립박물관이나 그런 국가에서 국가에서 녹을 주는 그런 국립 전쟁박물관이나 안중근 기념관 같은 데서 그런 걸 못한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건 좀 방송이 아니라 저는 직접 가서도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우닝 우리 브라우닝 선생을 말씀을 드리면서 1900 얘기를 하면서 1910 얘기를 하면서 1900을 먼저 올라갔다가 자동 권총으로는 1900, 콜트 1900, 콜트 1902, 베렛 저기 퍼블릭 내셔널 모델 1903, 뭐 포켓 모델, 포켓 해머 있는 거, 해머 들어간 거, 뭐 베스트 포켓, 뭐 이런 종류 라인업으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1910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필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11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22구경을 쓰는 콜트 우드맨, 22구경 스포츠용으로 22구경을 쓰는 콜트 우드맨이라는 권총이 있어요. 거의 사격 연습용, 사격 경기용으로 만든 그 녀석도 이분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파워, 브로우닝 하이파워를 1920년도에 이분이 설계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브로우닝 하이파워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초중반에 퍼블릭 내셔널사에서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죠. 완성을 해서 만들어가지고는 신나게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대 자동권총, 총기에 대해서는 이분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자동차 하면은 포드나 뭐 벤츠, 포드 뭐 이런 분들이 설계한 차들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포드나 벤츠 이런 분들이 그 다이물러 이런 분들이 그 초창기 차들 발명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화에 성공시키고 대량 생산에 성공시키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세대들이 지금의 현대적인 감각의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근데 브로닝 선생의 이런 작품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 이 작동 방식들이 지금도 여러 자동 총기에 영향을 계속해서 당당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분 이름은 사실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마 뭐 잊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존 모세스 브라우닝,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적은 없어요. 그게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자본의 횡포라고 자기 회사를 살아생전에 자기 회사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건 어떤 권총으로 해서 회사 이름으로 해서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라스트 2예요. 라스트 1은 이제 냉장고에 하나 있고 다 먹었네요. 끈질기죠, 저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윈체스터사랑 손잡고 총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광제로 커스텀님 어서 오십시오. 뭐 레밍턴 제품들도 만들고, 그리고 뭐 다양한 회사에서 차용을 사서 만들기도 하고, 뭐 콜트사 그리고 퍼블릭 내셔널사 뭐 다양한 회사들과 손을 잡고 총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뭐 총에 대해서 특허를 내서 개발하고 한 게 뭐 130자루였나? 128자루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거의 100자루 이상이 정식 제품화 돼가지고는 굉장히 크게 또 인기를 얻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분도 한 번 일에 열중하면은 막 거의 시금전폐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한창 총기 설계하고 그럴 때 2년 동안 설계한 게 30자루가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창 피크 때 거의 이분도 1900년도 초창기에 외계인을 잡아가지고 고문하신 분 아니실까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연히 그러니까 브로우닝 에어코킹들을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존 모세 브로우닝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바이벌 게임 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파워를 노말 파워를 써야 되는데 메이커의 노말 파워로 해서 뭐 한 일주일 정도 맞춰서 게임을 뛰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거의 300피트 퍼 세크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게임을 뛴다. 그러면은 그거 시작 전부터가 불법 아니냐. 그런데 칼라파트를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뭐 따지시는 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문의 글을 그분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파워는 둘째 치자고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워는 우리 제쳐놓고 일단 모양에 있어서는 여러분 칼라파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 경찰 판례가 그래요. 서바이벌 게임 전문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전문적인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뛰거나 아니면은 삐비탄 사격장 있죠. 007 사격장. 이런 데서 사격을 하는 삐비탄 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단속에서 제외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파주 사건은 논외로 치고 그건 완전 기획 수사에서 했던 사건이었고, 당시에 또 칼라파트가 없는 제품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칼라파트가 있는 제품들도 싸잡아서 일단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강제를 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을 뛰는데 일단은 다 100%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칼라파트가 장착이 돼 있으면은 일단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경찰도 칼라파트가 다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라면은 일단 조심스러워요. 무조건 압류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은 걔네들이 경찰에서 탄속 측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탄속을 재서 뭐 이게 오바되는지 안 되는지 뭐 재보겠다.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탄속 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총포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검사를 받든지 국과수에 보내서 검사 받아라. 우리는 그거 니네들 저기 하는 거 규정 신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은 칼라파트가 있어야 일단 우리가 뭘 싸우든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냥 경찰이 압수하려고 온다면은 사전에 검찰에서 만약에 이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모의 총포를 가지고 어떤 일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어떤 그걸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면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기획수사의 결과물이긴 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영장 갖고 와서 하는 거라면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협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칼라파트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칼라파트가 없으면은 아예 얘는 파워 잴 것도 없이 일단 모의총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칼라파트가 있는데 파워 체크가 되면은 모의총포냐 아니냐가 가늠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유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뛰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유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여러분들 칼라파트가 정상적으로 장착된 BB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게임을 뛰면은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오묘한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유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여러분들께 장비를 대여한 대여 장비라면은 그거는 탄속 규정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시작점은 그래서 칼라파트를 해야 된다라 제가 말씀드린 칼라파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탄속은
둘째 문제, 이제 탄속은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예요. 지금은 요즘에는 경찰청에서도 내부 지침이 뭐 그런 얘기 얼핏 들었어요. 서바이벌 게임 하는 데 있어서 탄속은 단속 규정에서 적용시키지 말라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서바이벌 게임 자체가 0.2줄로는 불가능한, 쿠라자님 어서오십시오. 0.2줄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경찰들도 알고 검찰도 알아요.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알아요. 0.2줄로 쏘면은 솔직히 한 3걸음 밖에서 쏴도 맞아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는 파워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도 그런 것들을 알고 니네가 지금은 기조가 점점 바뀐다라는 거죠. 물론 실적 건수 위주의 단속 아닌 단속을 위해서 지금도 건수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을 나서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뭘 해도 그거는 단속이 돼요. 그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서바이벌 게임을 하거나 이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이 이제는 한둘이 아니라는 경찰도 알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시작점은 칼라파트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칼라파트는 일단 우리가 양보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라파트가 있어야 일단 우리가 실총과 틀립니다. 이렇게 칼라파트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탄속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 사례를 봐라. 유럽 사회를 봐라. 탄속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어차피 이거는 미성년자들은 사용이 안 되는 제품들입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판매자나 아니면 그 미성년자 부모나 강하게 벌을 주십시오. 아예 진짜 강하게, 그럴 땐 강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탄속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칼라파트를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건 지켜주자는 거죠. 지금 연산마초코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칼라파트도 안 달고 오리지널이라고 기분 내면서 칼라파트도 안 달면서 탄속 규정 현실화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요즘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시끄럽했어요. 오늘도 네이버 뉴스에 아니 강남에서 무슨 저기 새마을금고에 강도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막 총을 들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죠. 얼마나 후덜덜합니까? 우리 맨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맨날 가슴 졸여야 돼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 지은 거 하나 있다면은 이 에어소프트가 합법적으로 세금 낼 거 다 내고, 어? 부가세 다 내고 우리가 구입한 에어소프트건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고개 숙인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뭐 가스총으로 보인다, 아니면 뭐 칼로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무튼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90년대 중반에만 해도 막무가내였잖아요. 그때는 칼라파트고 뭐고 탄속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총만 비슷하면 다 잡아가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나마 칼라파트라는 규정입니다. 규정과 탄속 규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화돼 있고 언급돼 있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 잡아가는 거에는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 지킬 거 지켜주면서 칼라파트 달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탄속 규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그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아니 막말로 서바이벌 게임을 가면은 지금은 그나마 탄속 규정은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탄속 측정기 들이대고 하니까. 근데 칼라파트는 그게 아니더라고. 보면은 칼라파트 없이 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그렇다고 뭐라고 또 제재를 하는 분은 안 계세요, 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게.
칼라파트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어찌 됐건 간에 칼라파트는 달아주는 것이 정상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기 방 나설 때는 반드시 필수예요. 자기 방에서도 사진 찍어서 인터넷 올리고 뭐 좀 저기 할 거면은 반드시 칼라파트가 있어야 되고, 항상 칼라파트를 다세요. 저처럼 저는 항상 칼라파트와 파워 브레이크 다 장착돼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이라도 뭐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와서 문 두들기고 좀 조사 좀 합시다 그러면 전 떳떳해요. 꿀릴 거 없어요. 영장 확인하고 전 다 넘겨줄 자신 있어요. 도색은 무리가 있습니다. 도색을 하시려면은 웬만해서 안 벗겨지게 도색을 하세요. 밑칠 한번 해주시고 원색 한번 두세 번 뿌려주시고 다시 그거 탑코트라든지 코팅제로 뿌려주셔서 웬만해선 벗겨지지 않게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간곡히 드렸지만 칼라파트는 꼭 달아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그냥 유독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업체에서 감속기라든지 뭐 소염기 컬러풀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달아주세요. 패션틱하게.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썸캠에서 그 누구야 저기 중간대륙 이다나님께서 그 핑크 라이플 갖고 오신 것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아싸리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게임용으로는. 그러니까 아니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긴데 이거 다 얘네들 다 15년 전에 나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뭐 칼라파트 적용이 됐네 안 됐네 이거는 솔직히 무의미하고, 이런 에어코킹 거는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뭐 주장이 되겠지만, 얘도 슬라이드 스톱이 되네요. 브로니 1910도 슬라이드 스토퍼 홈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실총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슬라이드 스토퍼가 되네요. 실총은 안전 레버가 슬라이드 스토퍼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색이나 분홍색이나 오렌지가 가장 눈에 잘 띄니까 오렌지색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가장 문제 안 삼고, 사실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이거를 저기 할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오니까 우리 딸내미들이 지금 신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큰딸이 찜했고, 브로우닝은 또 작은딸이 베이비 브로우닝 해가지고 작은딸이 찜했고. 예, 염산맛 초코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썸캠 때 뵈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산맛 초코님 다시 한번 얼굴 뵈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하여튼 썸캠 때 제가 된다면은 여건이 된다면 제가 썬캔 때 뭐 조그맣게라도 전에처럼 삐비탄이라도 몇 봉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염산맛 초코님께 보내드리든지 아니면은 저기 공화국님께 보내드리든지 좀 찬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롱방송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길어졌는데, 오늘은 11시에 정확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탄속을 무조건 0.2줄 지켜라, 칼라파트를 무조건 지켜라,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지켜줄 건 지켜주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줄 거는 지킬 건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바이벌 게임 뛴다고 해서 탄속을, 여러분들이 택티컬하게 탄속을 이게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요령껏 하세요. 요령껏 하세요. 요령껏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게임 때 현실적인 탄속이 필요하다면 그건 뭐 그때 즐기시면 되는 거고, 다시 또 게임 끝나면은 다시 또 환원시키면 되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십시오. 대신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칼라파트 반드시 지켜주자고요. 우리가 그래야 사법기관에서도 그래야
에어소프트건 하는 애들은 그래도 지네들끼리 그게 얘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규정 준수는 잘해. 칼라 파트는 다 다나. 그런 인식은 좀 있어야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줄 건 지키자. 준수할 건 준수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불합리한 점을 고쳐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제가 드리는 말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소수는 콜렉터 분들은 뭐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사진도 안 찍고 혼자 집에서 즐길 건데 뭐 칼라파트가 뭐가 필요했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논외로 치고 그거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감내를 하시는데 대신에 또 엉뚱하게 또 단속당해가지고는 대부분의 선량한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 피해가는 일만 없게 알아서 즐기시고 대다수 매니아들은 또 서바이벌 게임을 하거나 뭘 합니다. 그럴 경우라면은 지켜줄 거는 항상 지키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그 움직임을 갖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탄속 규정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나서서 뭐 앞장서 가지고 제가 뭐 총대 메고 뭐 뛰겠다 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좀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움직임을 좀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도 좀 느끼자라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탄속 규정의 불합리화, 즉 탄속 규정을 최소한 미국이나 대만 정한되면 최소한 마지노선 일본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현실화를 시켜달라. 대신에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거나 중고로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거나 이러면은 담배나 술 파는 것과 같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라. 개인에게도 강력하게 중고 거래하는데 미성년자 확인 안 하고 판매를 했다. 중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뭐 벌금을 물든지 뭐 그거는 해라. 강력하게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들의 어떤 어느 정도 좀 접근을 막고 무조건 접근을 막는다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이런 에어소프트건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 조그맣게 에어소프트건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 혹은 뭐 테크니컬 센터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비, 쏘는 방법, 뭐 하는 것들, 다루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에는 나이 상관없이 특히나 중점을 미성년자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에어소프트건의 어떤 얘네들이 위력이 뛰어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다룰 때 곡을 써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안전교습을 시켜주자라는 거죠. 그렇죠. 광제로 커스텀 옆에서 뭐 공방 차리시면 되겠고 그 옆에 또 투런투런님은 저기 커스텀 파트 저기 생산 업체 하나 만드시면 되겠고 제 소망은 그거예요. 제 소망이 원래 좀 더 컸었거든요. 제 소망이. 원래 저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교습소, 옛날에 대림에서 안전교습소를 하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어떤 모터사이클 트레이닝 센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해봤자 지금도 뭐 이런 대형 면허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 낡은 오토바이 주면서 대충 가르치는 신용하고 거기서 시험 보고 면허 따게 하는데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한테 일본처럼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서 모터사이클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터사이클 엎어놓고 그거 일으키는 거 바로 일으키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터사이클 끄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경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꿈은 그건데 그게 너무 돈 많이 들어가고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 이런 에어소프트건을 좀 에어소프트건 아카데미 트레이닝 센터 이런 걸 좀 이런 걸 좀 차려가지고 좀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또 많은 성인들에게 또 많은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아직도 하고 있나요?
교육은 아마 중점적으로 미성년자 위주로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는 교육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제대로 교육해주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거는 진짜 수천 자루, 수만 자루 팔았을 거예요. 이런 에어코킹 권총. 근데 이런 거를 정작 제대로 교육을 시키거나 제대로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제대로 교육시켜주는 데 많지가 않죠. 그 같은 것 같아요. 뭐든지 뭔가를 한다면은 그게 아무리 좀 남들이 봤을 때 하찮은 거라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그 태도와 몸가짐에서 익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모터사이클을 타면은 거의 요새는 못 타는데, 저는 모터사이클 탈 때 집 앞에 어딜 가더라도 저는 모터사이클 탈 때 항상 철칙은 있어요. 당연히 헬멧은 기본이고, 헬멧에 글러브에 무릎 보호대, 최소한 무릎 보호대까지는 항상 차야 저는 뭐 스쿠터를 타든 뭘 타든 타요. 그게 항상 버릇이 됐고,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태국에서 레이싱 뛰던 심용식 선수라는 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모터사이클 사부님이죠.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 오토바이 자빠진 거 오토바이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니까 그게 그 태도나 몸가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딱 자리가 잡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저는 헬멧이나 저기 글러브 없으면은 안 타요, 오토바이. 저 무릎 보호대, 최소한 무릎 보호대 없어도 안 타요, 진짜로.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짧지만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그 센터나 뭐 이런 기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공기관이 됐건 사기관이 됐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어소프트건도 그런 기관이 좀 단기 교육 기관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에어소프트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얼토당토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이 초롱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비들 이야기, 서바이벌 게임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교육 자료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그, 그 어떤 그런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철칙으로 지켜서 교육을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칼라파트 항상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 주지를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센터가 생길 때 법이 규정이 그대로, 지금의 규정이 그대로 존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워 탄속 규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 항상 교육을 시켜야겠죠. 기본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바이벌 게임, 유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어떤 탄속 규정이라든지 탄속 규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해석에 따라 틀릴 수가 있고 적용에 따라 틀릴 수가 있고, 당장 단속하는 경찰청에서의 입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법원 판례로는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탄속 규정 적용 제외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자고요. 그래서 뭐 급하면, 속된 말로 급하면 빨간 팁 붙이고 게임 뛰는데 왔다 오면은 이거 여기 게임장 소유 장비입니다. 뭐 정 안 되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저기 하면은 100번 양보해가지고 유료 게임장에서 뭐 똘똘한 VFC나 로넥스나 뭐 이런 마루이 전동건들을 한 뭐 좀 대량으로 구비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뭐 고글이랑 이렇게 몸에 하는 장비들만 가지고 가서 저기 에어소프트건은 현지 필드에서 대여해가지고 게임 뛰는 방법도, 정 안 되면은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는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뛰어야죠. 맨날 조마조마하면서 숨어서, 무슨 우리가 공비도 아니고 진짜 야산 같은데 몰래 음성적으로 점점 음성적으로 숨어서 게임하는 것도 이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게임을 뛰고 문제가 없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처음 시발점은, 첫 스타트는 칼라파트 준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뭐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반가울 만한 에어코킹 건 얘기도 하고, 뭐 브라우닝 아저씨 얘기도 좀 하고, 좀 이게 좀 약간 좀 산만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제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지겨우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칼라 파트는 항상 준수를 하십시오. 오리지널 파트 없어도, 칼라 파트는 없어도 되겠지만 칼라 파트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해외 구매는 절대로 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능력이 되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당당하게 해외 구매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언더밸류 같은 범죄 행위는 하지 마시고, 제값 주고 사시고 그대로 그 가격에 산출해서 관세와 부가세 다 물으시고, 총포협회로부터 안전검사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갖추시면 됩니다. 그럼 불법적인 요소 전혀 없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즐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밀수 아니니까, 그럼 뭐 시중에 뭐 해외 구매, 뭐 밀수네, 리스크 관리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여건 되시고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해외 구매 하세요. 그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입장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수입 총판이나 기존의 소매점과 도매점들도 변화가 조금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화는 지금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격 현실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칼라파트 항상 준수해 주십시오. 탄속 규정 법에, 일단은 불합리한 법이지만 우리가 일단은 고치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준수를 합시다. 그리고 해외 구매 절대로 밀수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검사받고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거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7월 26일 주일 일요일 날 제가 초롱방송 번개를 열려고 합니다. 그때 좀 나오셔서 얼굴 좀 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5분 정도 이상은 나와주셔야 저도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직 뭐, 참고로 아직 참가 신청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아무튼 꼭 좀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날 양재동에서 모일 거고, 26일 날 양재동에서 모일 거고,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질 만한 신제품 한두 종류의 라이플이나 서브머신건을 좀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실물도 좀 보시고, 아, 이게 그 소문으로만 듣던, 방송으로만 봤던 그 제품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경험하시고, 투런투런님 너무 안타깝네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뭐 그런 제품을 한 2종류 제가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경험도 해보시고, 또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누시고, 에어소프트건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여러분들, 거기가 3시간 빌리는데 1인당 9,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비는 1인당 한 10,000원씩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저한테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납부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유동님 좀 멀긴 하죠. 그 양재동이라, 서울이라 아무래도 좀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여튼 일단은 26일 날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걱정이, 너무 인원이 적으면은 눈물을 머금고 연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5분 이상만 모이면은 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신청들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날 여러분들이 좀 직접 구경하시고 싶어 하시는 신제품을,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던 신제품 중에 한두 자루 정도를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직접 뭐 만지고 직접 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체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은 초롱방송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초롱방송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너무 중구난방으로 산만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다음번엔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 22일 수요일 저녁 10시에 그러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번개에 대해서 좀 더 의견 주실 분들은 제 카페, 초롱방송 카페 제가 글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리플로 좀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성심성의껏 메일을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뭐 정저기하고 좀 급하다 그러면은 뭐 통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수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